자, 여러분, 이번에 천재도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보면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 소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해? 다양한 설명 방법 이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 뒤에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라는 글을 배울 건데 여기서 문제 나오는 포인트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디서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당연히 내용 파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지럼과 이제 가려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간지럼은 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가려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걸 묻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2번은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 정보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암기할 건 뭐뿐이다? 1번 설명 방법을 암기하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단원 관련식에서 설명 방법,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는 게 필요하시다. 예, 이거 좀 제발 외워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첫 번째로 정의라고 나와요. 정의. 그럼 정의가 뭐야? 우리가 막 사전적 정의 막 이런 말을 쓰잖아. 그치? 네, 정의 많이 쓰는 말이죠. 뭐야?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을 우리 뭐라 한다? 정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휴지는 어떤 것을 뭐 닦는 데 쓰이는 얇은 종이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뜻을 밝히는 거 우리 뭐라 한다? 정의라고 한다. 그다음에 예시는 더 쉬워요. 구체적인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뭐예요? 네, 예시죠. 너무 쉽죠. 근데 원래 비교와 대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이제 비교와 대조를 그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비교한다 하면은 대조의 의미를 포함하기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는 쓰는데, 우리가 이 중2 설명 방법 파악하는 단원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뭘 드러내는 거래? 공통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쌤과 그 차은우는 뭐 둘 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건 공통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비교다. 근데 대조는 뭐래요? 차이점을 말하는 거다. 차이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이유는 여자고 쌤은 남자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쌤은 남자고 아이유는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점 말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대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에 가장 내기 좋은 거는 이 구분과 진료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워. 잘 봐봐. 일단 우리 분석부터 가보게, 분석. 야, 분석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 방법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눈 거래.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알았더냐면 옆에 물리적으로 쪼갠다. 이렇게 알아둘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개미라고 해보자, 얘들아. 개미는 쪼개면 어떻게 돼요? 개미는 뭐 머리, 가슴, 배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미를 실제로 이렇게 개미가 있다면 실제로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쪼갠 거잖아. 그치? 3등분 한 거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개서 대상, 이 개미라는 게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 분석이란다는 거야. 예시 하나만 더. 우리 시계라고 해보자. 시계. 근데 시계는 뭐 초침, 분침, 시침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자, 이거는 우리가 시계를 쪼갠 거죠. 시계를 쪼개서 이제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 초침도 있고 이제 분침도 있고 시침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개는 걸 우리 뭐라 한다? 분석이라 해요. 그다음에 구분과 분류는 무엇이냐? 이런 구분 옆에는 뭐라 쓰시냐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걸 우리 구분이라고요. 우리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을 큰 것에 넣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 우리가 알자. 자, 예를 들어서 음
시계는 자,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로 나뉜다. 스마트워치로 나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해보면, 자, 이거는 시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쪼갠 게 아니죠. 시계를 쪼갰더니 막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한 거야? 이 기준에 따라서,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디지털 시계도 있고, 스마트 시계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본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구분이라 해요. 이런 구분과 분석 잘 알아야 돼. 시계를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침, 분침, 초침이 된다. 만약 시계를 구분한다면 뭐 시계는 아날로그, 디지털, 스마트워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차이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자, 우리가 지금 구분반대 구분은 이 시계라는 큰 것을 이런 작은 것으로 이제 나눴죠. 그쵸? 그래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구분이라 한다. 근데 분류는 그 반대야. 작은 것을 큰 것에 집어넣는 거래. 예를 들어 뭐 애플워치 아니면 뭐 갤럭시 워치는 스마트 워치에 속한다. 자, 이번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번에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라는 작은 것들을 어디에 집어넣었어? 스마트워치라는 큰 것에 집어넣었죠. 그쵸? 이렇게 작은 것을 큰 것에 집어넣는 걸 우리 뭐라 할 거라고? 분류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글에서 어디서 분류가 사용되고 어디서 구분이 사용되는지 우리는 이걸 찾아볼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과 중요한데 인과 안 했죠? 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 보다 인과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그래서도 이제 인과죠. 그쵸? 또 어쨌든 따라서 아니 뭐뭐 때문이다. 네, 이런 게 다 뭐인 거예요? 인과가 쓰인 거야.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이거 다 뭐다? 인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방법을 뭐 따로 빼서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이 글, 우리는 왜 간지럼 느낄까? 이 글을 볼 거잖아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자, 일단 제목부터 보자. 이런 제목을 보면은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 이제 질문식으로 되고 있어. 의문형. 자, 그럼 왜 이렇게 제목을 의문형으로 지었을까? 왜? 독자의 뭘 유발하려고? 흥미를 유발하려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해서 우리는 왜 간절함을 느낄까? 라고 제목이 마치 질문하는 것 같잖아. 그럼 우리 뭐 하게 돼? 생각하게 되죠. 그러게 우리 왜 간절함을 느낄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돼. 그럼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의문형으로 제목을 지은 이유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네, 처음 보면 엄마와 딸 사이에 그리고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르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있을 법한 있을 법한 경험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흥미 유발, 그리고 약간 공감을 유도한다. 그래서 맞아 맞아 나도 이런 적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 맞아 하면서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보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촉감이란 자극만으로 사람이 운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질문을 할 거예요. 되게 많이 질문을. 그럼 여러분이 뭐 이 글도 그렇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설명문을 보던 간에 여기 설명문에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100% 무슨 효과야? 독자의 흥미 유발이에요. 독자의 흥미 유발이다. 왜? 독자가 이제 생각하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지잖아. 독자의 흥미, 호기심 유발한다. 모든 질문에 쓸 수 있는 거야. 자, 계속 보면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나 벌레가 파리를 기어가고 있을 때 웃음이 나지 않는 걸까요? 손으로 간지르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자극인데 말인데요.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건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수수께끼를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처음 부분에서 뭘 말한 거야? 주제를 밝힌 거예요, 여러분. 주제를 밝힘. 이 주제가 뭐였어? 간지럼. 그래서 우리는 간지럼을 왜 타게 되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를 우리는 살펴볼 거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뭘 밝히고 있다고 여러분?
주제를 밝힌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처음 부분. 이제 우리가 설명문은 보통 이제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죠. 좀 앞에 써볼까? 여기 설명문은 보통 처음, 뭐 중간 아니면 가운데, 뭐 가운데로 할게. 아, 여기서는 중간이라는구나. 중간이라 할게, 중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3단 구성을 지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처음 부분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처음부터 막 우리가 마구잡이로 설명한다 하면은 독자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넣어. 흥미 유발.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넣는 게 좋을까? 또 이제 당연히 설명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지 주제를 밝히겠죠. 를 밝힘 이런 게 이제 처음 부분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 뭐예요?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끝부분에서는 어떤 얘기야? 끝부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쭉 말했잖아. 그치? 그럼 이것을 한번 요약해 주는 게 좋겠죠? 요약 및 정리를 하는 게 끝부분.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면 독자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당부의 말. 뭐 보통 이런 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게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조고 이 글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조다.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설명문이라 쓸게 그냥 설명문. 설명문은 목적이 뭐야 얘들아? 그죠?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문이란 거는 그러면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객관적. 설명문은 어떤 팩트를 전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스필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건 다 주관적인 글이야. 근데 설명문만큼은 어떤 글이라고? 객관적인 글이다.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우리가 왔고 여기까지 처음 부분 주제를 밝혔죠. 그 다음에 보면 자, 근질근질 가려운 키득키득 간지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제목이라죠. 이런 소제목을 넣어놨어. 그럼 이런 소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약간 가려운 간지럼의 우리가 느낌 차이를 알겠죠. 그쵸? 그래, 키득키득이란 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근질근질이라는 건, 약간 우리가 그 불쾌한 느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예측할 수 있죠.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어? 아, 이제 가려움과 이제 간지럼을 이제 대조할 것이다. 차이점을 밝히면서 글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소제목을 통해서 계속 보면 콧물이 미치겠어. 미안해. 자, 계속 보면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지요. 이처럼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나눠보겠대. 이거 우리 어떤 설명방법 쓰인 거예요? 분 쓰인 거죠.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중요해. 그래서 구분. 계속 보면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눴어. 뭐 왼쪽에 적어보면 간지러운 느낌. 간지러운 느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가 뭘로 나눴어? 첫 번째는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두 번째는 이제 간지럼이래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뭐라 한다고요? 구분이란다. 근데 이 글에서는 둘 중에 뭘 더 자세히 볼 거라고? 이 간지럼을 자세히 볼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계속 보면 자, 우리가 뭐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말을 통해서도 이거 두 개를 대조할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고 계속 보면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레가 파리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려움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벌레가 팔을 누비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죠.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벅벅 긁거나 문제르고 싶어지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느껴진다면 벅벅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는 게 원인이고 그 뒤가 뭐예요? 문지르고 싶어진다. 이게 결과죠. 그쵸? 그럼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방식 우리 뭐라 한다고요? 인과예요. 인과.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쓰일 설명 방법은 인과예요. 인과. 그래서 여기서 인과가 쓰였고 계속 보면 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가려움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때문이다 밝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설명 방법?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인 거죠. 그래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 방법 우리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과거에는 가려움을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통각의 세계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최근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려움에 대한 특성을 말했어요. 여러분, 가려움. 자, 가려움이란 건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아주 약한 자극으로 발생한다. 아주 약한 자극. 그래서 우리가 막 벌레가 막 우리 몸을 기어다닌다 생각해봐. 그럼 벌레는 되게 가볍잖아, 그치? 근데 그런 자극에도 우리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주 약한 자극. 두 번째로 이건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약간 안 가려운 부분 있어? 막 우리가 두피도 가렵고, 아니 뭐 발바닥도 가렵고, 아니면 손바닥도 가렵고, 아니면 뭐 배도 가렵고 그렇잖아. 우리가 모든 부분이 가렵잖아, 그치? 그래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과거에는 뭘로 여겼대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통각으로 여겼다. 통각으로 여기. 근데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게 여겼지만 최근은 이제 최근에 가려움을 느끼는 다른 신경이 있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래서 이게 가려움의 특징이 계속 보면 자,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간지럼과 가려움의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이건 차이점이죠. 그쵸? 우리가 이제 간지럼과 가려움 우리가 느낌을 알아야 돼. 가려운 거는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래. 우리가 약간 긁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린 가려움이란데 근데 간지럼은 우리가 간지러 할 때 간지럼이잖아. 그치? 웃음이 나는 간지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누가 너의 머리, 두피를 간지럽힌다 해서 너네가 웃음이 나?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간지럼이란 건 특정 부위에서만 약간 뭐 겨드랑이, 아니 뭐 옆구리 이런 데서 일어나죠. 또 계속 보면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이런 거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조. 그래서 우리가 가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도 우린 느낀다며, 그치? 그럼 이게 약한 자극이야.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는 좀 더 벌레보다는 강한 자극이겠죠? 그래서 간지럼도 계속 보면 간지럼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대. 그럼 이건 공통점 밝힌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비교죠, 비교. 그래서 그 실험의 예시를 들 거예요. 보면 1939년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르는 실험한 결과 고양이의 통각이 통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반응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이 통각과 관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했지요. 그래서 이제 간지럼과 가려움의 공통점 과거에는 뭘로 여겼다? 통각으로 여겼다.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절을 탓내는 것입니다. 간절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절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악각과 진동각 등 여러 감각계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압각, 뭐 진동각 이런 것의 뜻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의 특징이라는 걸 알면 돼. 이제 간지럼의 특징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나 부분 있잖아요. 나 부분. 나 부분에서 주로 사용된 설명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 대답해야 돼? 근데 비교와 대조했어. 간지럼과 가려움의 공통점 뭐였어? 과거에는 통각으로 이겼다 둘 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간지럼은 조금 강한 자극, 가려움은 약한 자극.
또 가려움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데 간지럼은 약간 특정 부위에서만. 그래서 간지럼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간지럼의 특징. 쌤이 새벽이 싶어갈수록 컨디션이 안 좋아지네. 콧물도 나고 미치겠네. 빠르게 할게요. 간지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특정 부위, 이건 가려움과의 차이점이었죠.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나. 두 번째로는 약간 가려움보다는 강한 촉감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는 뭘로 여겼대? 과거에는 이제 통각으로 여겼다. 이게 가려움과 뭐인 거야? 이게 가려움과 공통점인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여기냐는 또 다르죠. 가려움은 최근에는 이제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대. 근데 간지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현재는 뭐 촉각과 통각의 혼합, 이게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또 아까까 뭐 진동각 등 여러 감각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근데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 1부분, 그래서 어떤 설명법이 사용된다 보면은 간절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을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대.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해요? 군이라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과 대조하여 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간지럼의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줬다. 뭐 대조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비교 대조가 많이 쓰였고 그 밖에 인과 예시 이런 설명 방법이 많이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왜 간지럼을 타게 됐을까? 역시 소제목을 통해 우리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죠.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설명할 거야. 자,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대요.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가 막 우리 핏발 때가 있잖아. 그치? 그게 약한 자극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약한 자극이라고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모기 새끼들이 우리 피를 다 빨아먹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뭘 느끼게 됐다는 거야? 가려움이란 걸 느끼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가려움을 왜 느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인과의 설명 방식이죠. 근데 하지만 간지럼은 다르대요. 간지럼은 이와 다르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대조도 쓰였네. 자,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인대. 그래서 이런 가려움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래. 근데 간지럼은 우리가 막 웃음만 나고 뭐 뭔가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럼 계속 보면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대요. 가변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지럼을 타게 됐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과가 쓰였고 인과. 네, 첫 번째 해석이 뭐야? 서로 이제 친밀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분 막 여친 남친 있으신 분은 약간 아시겠지만 약간 뭔가 간지럽히면서 간지러하면서 막 친해지는 경우 없어? 더 약간 조금 뭐라지? 약간 이런 간지럽히다가 막 스킨십이 좀 올라가고 막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말고. 계속 보면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한지는 의문을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성이 방어 능력을 학습한다는 것이래. 우리가 쉽게 간지럼 타는 신체 부위는 사람의 약성이기도 합니다.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이 바로 그런 부위죠. 근데 여기선 뭐 쓰였어요? 예시. 이런 것 등이 예를 들어 목, 겨드랑이, 옆구리 등이 우리가 간지럼을 느끼는 부위다. 그래서 예시를 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목, 겨드랑이, 옆구리 이런 부분이 간지럼을 타는 부분이잖아. 근데 목을 세게 맞으면 어때요? 죽어요. 겨드랑이는 죽죠. 그쵸? 심장이 있으니까. 옆구리는 사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간 쪽에 맞으면 되게 아프죠. 그쵸? 우리가 약점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에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좀 깔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는 서로 좀 친해지려고 그리고 또 우리 약점을 좀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간지럼을 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교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뭐 했어요? 가져왔죠? 이렇게 말을 가져오는 거 우리 어떤 설명 방법이라 해요? 인용이랍니다. 인용. 그래서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가려움과
간지럼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가려움이란 건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가려움은 우리가 약간 약한 자극으로 일어나고 웃음이 나와 안 나와? 가려움은 웃음이 안 나와. 근데 간지럼 같은 경우에는 몸의 특정 부위, 우리 약간 약점 부위, 목, 겨드랑이 이런 부분에서만 타고, 그리고 약간 강한 촉각이 필요하고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웃음이 나오는 거. 그리고 가려움은 왜 우리가 왜 가려움을 느끼는지는 설명하는 데 좀 쉽다 했어. 왜? 우리가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간지럼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어떻게 본대요? 아, 우리가 약점을 학습하는 동시에 이제 좀 더 친해지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볼게요. 다음 부분 보면 예측 불가능한 간지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러울 탈 만한 부위를 간지러 보세요.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어디든 좋습니다. 웃음이 나셨나요?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을지만 웃음은 나지 않았을 거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봐. 나는 쌤은 진짜 간지럼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쌤이 겨드랑이 아무리 간지러도 그냥 냄새만 나지 뭐 웃음이 나지 않아. 그래서 똑같은 간지르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흥미 유발, 독자의 흥미 유발이고 계속 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르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때문이다 사용되면 뭐 사용됐어? 인과의 설명 방식 사용된 거고, 자, 어디를 얼마나 쓰게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를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남이 나를 간질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제 내가 나를 간질 때는 안 돼. 남이 나를 간질 때는 얘가 막 또라이라서 나를 뭐 1시간 동안 간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간질 때랑 남이 간질 때랑 다르다. 차이점 말하고 있죠? 이거 어떤 설명 방식? 대조의 설명 방식. 계속 보면 1998년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질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질 때의 뇌 반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대요. 손해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질 때는 간지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해의 반응도 적었다. 우리가 뭐뭐 때문에 뭐뭐 했다. 인과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내 겨드랑이를 만졌는데 간지러워 하면은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해지지, 그치? 근데 계속 보면 남이라고 전부 간지럼을 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르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대요.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도 역시 우리가 인과 설명 방식 쓰였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측이 가능하면 웃음이 나와 안 나와? 웃음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예측이 불가능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면 웃음이 안 나와. 예측이 불가능하면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색이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속도나 변화를 계속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웃음이 안 나고 간지럼을 안 타는데 예측이 불가능할 때 웃음이 나고 간지럼을 탔대. 그럼 이거 어떤 설명 방식? 대조 차이점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지럼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간지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웃음이 나와. 아, 웃음이 안 나와. 이제 가능하면 웃음이 안 나고 예측 불가능하면 웃음을 나면서 내가 간지럼을 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끝부분.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한낱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간지럼을 연구하는 게 그냥 호기심 해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계속 보면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설명 방식? 인과.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 이것의 의미를 그냥 이해할 필요 없이 예, 이걸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간지럼 연구가 되고 있다. 이 문장 자체를 조금 가져올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계속 보면 자,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예를 들으니까 어떤 설명 방식? 예시겠죠.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집니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 던지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해 봤잖아. 막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 던지기. 그래서 내가 만약 빗나갔으면 주워서 다시 한번 던지잖아. 그치? '아 이번엔 이렇게 던져야겠다.' 하고 이런 예측 행동 피드백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래. 그런데 간지럼은 어떤 사례다? 예외적인 사례이다.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에서는 뭘 밝히고 있냐? 여기 왼쪽에 보면 간지럼 연구의 의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의란 단어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 중요성과 가치라는 뜻입니다. 중요성과 가치. 중요성 가치를 뭐라 한다? 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간지럼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는 문단은 어느 문단이다? 어느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천천히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찍으려 했는데 쌤이 지금 새벽이 되면서 이제 컨디션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조금 빨리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본 친구 중에 뭔가 이제 질문할 게 따로 있다, 이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다들 쌤 꼭 있잖아, 그치? 쌤 카톡으로 이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쌤이 뭐 뭔가를 잘못 설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콧물 때문에 조금 그래서 빨리 설명하려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미안하고 혹시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면 좀 물어봐 주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